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민입니다. 이랜드 파업 사태. 지난달 20일과 29일 두 차례 공권력이 투입돼서 매장 점거 농성 중이던 노조원들은 강제 해산됐지만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사회단체가 이랜드 불매운동 그리고 항의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어서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랜드 사태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지난달 1일 발효된 비정규직 보호법, 그 법의 시행과 이번 사태가 맞물려 있는 까닭입니다. CCBB 오늘 토론에서는 이랜드 사태 해법은 없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노사 양측 모두로부터 비판의 몰매를 맞고 있는 이 법, 비정규직 보호법,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죠. 최재항 한국경영자총협회 정책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옆에는 단국대 김태기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건너편에 민주노총의 이용식 사무총장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옆에는 중앙대의 이병훈 교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론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토론은 노사 양측의 대리적 양상을 띠고 있는 이랜드 사태, 그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은 없는 것인지 그 얘기를 좀 해보고요. 이어서 비정규직 보호법, 그 법안의 문제, 그 법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총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랜드 사태에 민주노총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개입하고 있는데 이랜드 사태 어떻게 보시는지, 왜 이렇게 적극적인 관심을 표시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랜드 사태는 노동자로 보면 이 사회의 가장 약자의 계층이고 사용자인 이랜드는 전 근대적인 노사관계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강자가 약자를 일방적으로 탄압하고 또 최근에 제정된 법의 첫 번째 희생자라는 면에서 민주노총은 전체 880만 비정규직의 상징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총력을 다해서 관심과 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재형 본부장께서 경영자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이번 이랜드 사태는 비정규직법에 대한 근로자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비정규직 보호법이 보호법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로조건에 대한 그 불합리한 차별이 있을 때 그런 차별이 없도록 보호한다는 것이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무조건 정규직화해 준다는 정규직화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랜드 사태에서 보면은 그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핵심이 기간이 되지 않은 근로자들조차도 전부 정규직화해달라. 이제 이게 핵심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불법행위가 있고 그러면서 사태가 점점 나빠진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노조원들의 요구가 과도한 점이 있습니까? 이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태 전반에 대해서. 지금 최재형 본부장께서 얘기하신 것과 달리 저는 이제 비정규 보호법이 만들어진 것을 보면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말씀부터 시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노동, 사회 양극화이고요. 그 핵심에는 이제 비정규직의 문제가 담겨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을 특별법으로 보호해야겠다 해서 지난 연말에 비정규 보호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된 것이죠. 그 법 안에는 2년 이상 그 업무가 유지될 만큼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그 일자리가 정규직의 일자리랑 마찬가지니까 그 일자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정규직화하라는 것이 그 보호법의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 그러한 법 취지를 사실 이번 이랜드 그룹에서는 이제 외면하고 도외시하고 오히려 이들을 이제 계약 해지한다든가 아니면 외조화를 한다 해서 전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야 될 비정규 법을 이제 외면하고 오히려 이제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도외시했다는 그런 이제 지탄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당한 그들의 이제 지금의 이제 투쟁, 그들의 어떤 그런 반대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이랜드 사측에서 그렇다고 법을 위반한 물론 이제 법적인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은 오히려 이 법이 만들어진 우리 사회의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중요한 주체가 기업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강조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볼 때 이랜드의 이런 조치는 매우 이제 좀 유감스러운 그런 점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죠. 네, 법 위반은 아니지만은 법의 근본 취지를 잊어버리고 너무 성급하게 했다 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 교수는 이번 사태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법 자체가
잘못된 처방이다 이렇게 봅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는 사실인데 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번 처방은 오히려 이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힘들게 만들고 그다음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어렵게 만드는 막 그런 거로 생각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일자리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문제를 그 차별의 문제로 이렇게 본다든지 그리고 근로기준법 전반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기보다는 비정규직 문제만 따로 딱 떼내다 보니까 전체 이 문제가 흐트러졌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법과 현실이 괴리가 되면 이런 사태가 나옵니다. 아까 이랜드 경우에서 아주 노사관계가 평소에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이런 사업장이다 보니까 비정규직 문제가 터지면서 거의 폭발했던 이런 부분들이고 그다음 정부가 이 비정규직 문제 이 정책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랜드 사태 푸는 데 있어 가지고 노동조합 만나면 노동자 좋은 이야기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사측 만나면 사측 듣기 좋은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정부가 제대로 조정력을 못했던 막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혔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이랜드 사태 이용식 사무총장의 말씀을 빌자면 첫 희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간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이랜드 사태를 그래서 다들 진지하고 심각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는 어떤 쪽으로 접근해야지 뭘 배울 수 있고 해결이 가능할까요? 이번 이랜드 사태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로 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서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거, 그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근로자들의 모든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그 해결 방법은 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도 안정시켜주고 근로조건도 정규직 근로자와 똑같이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것을 취하려 하다간 기업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이 오히려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근로자들이 둘 중에 하나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고용 안정 중에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연초에 있었던 우리은행의 이 비정규직 해결 사례를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들이 임금을 동결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을 별도 직군으로 만들어서 고용 안정을 일으켜준다. 이것이 우리은행 우리은행의 비정규직 문제 해법입니다. 네. 이랜드에서도 그거와 똑같은 거를 취한 겁니다. 이랜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은행보다도 더 낫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화 해주되 우리은행은 임금을 동결했습니다만 이랜드에서는 오히려 임금을 조금이나마 한 5% 정도 올려주는 이런 방법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욕구가 지나치다 보니까 기업이 감내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외부에 알려지기는 잘못된 이런 이 정보가 이쪽 퍼지면서 이랜드가 대규모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했다. 뭐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랜드의 경우를 보면은 비정규직 근로자 3,000명 중에서 2년 이상 된 사람, 우선 2년 이상 된 사람 600명을 심사해서 520명을 정규직화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80명은 탈락시켰는데 그 80명에 대해서도 다음번에 정규직화하는 심사에 대상으로 넣어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2,400명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심사에서 정규직화 해주겠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이 노조에서는 3개월 이상 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고용보장을 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이 문제를 어렵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외부에 알려질 때는 지금 기업에서 몇천 명, 몇백 명을 해고했다는 거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이랜드 기업이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고 그러면서 이 내부에서 답을 찾는데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재형 본부장 말씀 들으니까 이랜드 사태가 잘못 알려졌다. 그리고 노조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함께 동시에 요구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용식 사무총장 어떻습니까? 이랜드 사태가 잘못 알려진 게 아니라 최재형 본부장님이 진실을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제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점에서요? 이랜드는 뉴카 이랜드가
700명이 해고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520명에 대해서 직구는 비노조원이 선택한 거고 나머지는 조합원이기 때문에 단협의 18개월 이상은 보장돼서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직구는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랜드 사태의 원인과 현상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분석해야 된다. 왜 이번에 뉴카 이랜드에서 350명, 700명을 계약을 말려서 해고했느냐. 그것은 바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법의 내용에 있는 차별시정과 고용안정, 정규직화시키도록 한 두 가지 법의 정신을 피하기 위한 바로 방편으로 했다는 점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 이건 뭐 좀 거의 만천에 알려 있는 것 같다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또 하나 더 안타까운 얘기는 현재 이랜드 뉴카 동지들이 요구하고 있는 요구안이 전원 정규직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뉴카 동지는 불법적으로 한 용역을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외주화. 예, 외주화를. 네. 그리고 이랜드 동지들은 3개월과 18개월 미만 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회사가 계속 외주화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대책을 논의하자고 얘기하는 것이지 3개월 전체를 정규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이렇게 곡해서 전달하는 경총의 자세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이 상당한 그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반론이 대해서는 네. 이 청장님이 사실을 좀 왜곡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랜드에서 그 계약을 해지한 사람들은 상당수가 있습니다. 350명이 있는데 그 35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거를 지금 그 이랜드나 민주노총에서는 해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350명은 이랜드가 까르푸를 인수하고 나서 매장을 새로 다 리모델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홈웨버로 만들 때 거기에 단기간으로 투입됐던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네들이 그 일이 끝나고 나서 그 계약 해지에서 나간 거를 마치나 그 계산원들이 몇 년 근무한 계산원들을 비정규직업 시행을 앞두고서 해고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대단한 사실의 왜곡이죠.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350명을 계약 만료로 해고했는데 이랜드는 까르푸를 인수해서 회사명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까르푸에서는 계약이 만료됐다고 해가지고 해고시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잘 아시지만 이 뉴카 이랜드에 근무하는 이 계약직 노동자들이 전체 이직률이 60%나 됩니다. 정말 월 80만 원에 연간 100만 원. 일하는 정말 최악의 상태에서 일하고 이직률이 60%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계약을 계속 갱신하기를 바라지 여태까지는 계약이 만료됐다고 해고한 적이 없는 거죠. 종료한 적이. 이번에는 바로 인수해서 7월부터 시행되는 차별시정이 적용이 되고 또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시켜야 할 의무감 때문에 미리 선 조치를 법을 피하기 위해서 했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특히 350명을 해고하고 바로 350명을 용역으로 그 자리에 앉혔다는 점에 대해서 회사는 더 이의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상황을 맞게 된 것은 역시 7월 1일 발효된 비정규직 보호법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교수 어떻게 두 분 말씀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글쎄 이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그 이랜드 당사자들을 불러서 확인을 하든가 아니면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랜드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번 법이 발효되기 전이나 또 7월 초에 발효되면서 300일 이상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비정규직 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대기업들이 취한 조치들은 크게 보면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모범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법 취지에 맞춰서 상당 기간 이상 기간제 내지는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사람들 완전 정규직화한 경우가 있었고 아까 언급되었던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직무의 성격을 논란은 있습니다만 직무의 성격을 별도로 설정을 해서 이제 별도 분리된 직군제를 두되 이제 그들의 고용 계약을 이제 무기 계약으로 해서 이제 거의 정규직화하는 또 다른 형태의 이제 조치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소위 이제 외주화 직접 고용되어 있는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들을 그 간접 고용이라 해서 이제 달리 그 소속돼 있는 업체가 틀린 가운데 그 자기 업체에 그냥 그 노무 공고를 받아가지고 파견이라든가 도급이라든가 그 아니면 하청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이제 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용을 하는 게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소위 이제 계약 해지. 그래서 현행법의 이제 약점이 사람을 교체해서 반복 갱신해서 비정규직을 기간제 인력을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점을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적인 하나의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현재 그 자리는 두 대 그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로 이제 사람을 바꿔서 쓰는 방식이 되는데, 이랜드 사태가 다른 기업, 굴지의 유통업계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랜드가 비단 내부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뿐만 아니라 뭐 많은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지식인들이 이제 불매운동 내지는 반대 성명 등등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굴지의 유통 대기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어떻게 보면 최악의 수로 가장 우리가 이제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법이 만들어진 그 법으로 만들어서는 보호를 그 대상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오히려 그 기업이 모진 조치를 줬던 것에 대해서 당사자인 그 노동조합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이 교수님이 지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랜드의 사태는 기업에서 교체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노조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에서는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 2년의 그 기간이 채워진 사람에 대해서 심사해서 웬만하면 다 정규직화 시켜주겠다. 벌써 그 600명 중에 520명을 시켜줬고, 나머지 2,400명도 2년의 기한이 차면은 그 다음에 심사해서 정규직화 시켜주겠다 이건데, 노동계에서는 3개월 이상 된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고용 보장을 해달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임시직을 계속 교체해서 쓰는 거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제가 내용을 확실히 아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뉴코와 이랬는데, 뉴코와의 노사 간의 좀 쟁점은, 뉴코아와 홈에버. 뉴코와 이제 홈에버, 이랜드 간의 홈에버인데, 뉴코와의 쟁점은 용역으로 전환하는 거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회사는 용역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 기간 1년을 채워야 되겠다고 주장하고 10개월을 채우겠다는.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파업 때문에 10개월 참아라. 채워야 되겠다는 거고, 뉴코와 노동자들은 전에는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용역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거지 정규직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또 지금 말하는 홈에버의 문제도 전에 인수되기 전에 까르푸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다 갱신됐는데, 왜냐하면 60%가 다 그만두니까. 근데 이번에는 계약이 만료되는데 갱신 안 하고 계약이 만료됐다고 다 해고시킨 거거든요. 이미 진호위에 해고에 대해서 구제 요청을 해서 진호위에 승소를 했습니다. 노동조합들이 이미. 그러니까 18개월 이상 된 사람 기간이 만료돼서 해고된 거로 해서 부당 해고다. 이렇게 이미 아까 법을 위반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법이 위반됐다는 것을 지방노동위에서 인정을 했거든요. 바로 이 점이 쟁점이지, 자꾸만 3개월 이상 된 사람을 정규직 해달라. 이렇게 요구는 초기에, 노동조합이 초기에 그런 요구가 있었지만, 투쟁 과정 속에서 지금 요구하는 내용들은 그게 아닌데, 계속 그런 식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경총의 이 자세는 정말 이건 규탄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얘기는 지금 다 이건 전국이 보고 있고, 사용자도 보고 있고, 노조도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한 쟁점이 아니면, 이건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오늘 자리는 토론의 자리지 어느 쪽을 일방을 규탄하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네, 그것만 좀 잊지 말아주시고요.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뭐 이 공방을 보니까 당사자만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노사, 대리인들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사실인지 하는 그 부분은 또 접어두기로 하고, 아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비정규 보호법이 상당히 그럴싸해 보입니다, 법이. 그러나 현실과 얼마나 괴리됐냐. 외주나 하청이라고 하는 관행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돼 왔어요. 이 비정규 보호법 해가지고 정규직으로 잘된 그런 사업장이라는 극히 드뭅니다. 정말 대기업하고도 정말 좀 재력이 있는 그런 사업장 정도나 이렇게 따라왔지. 대부분의 사업장 경우에서 가지고 비정규 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기업으로 봐가지고는 너무나 부담이 큰, 그러니까 현실과 상당히 괴리되어 있는 이런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 기업의 저항이 크고, 특히 이랜드 같은 경우에서 가지고는 다분히 그 회사의 어떤 그 철학이 기업의 어떤 자유 같은 거를 굉장히 원칙을 고수하는
이 가치관 자체가 상당히 충돌되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문제 관련돼 가지고 또 사회적인 공감대를 모으고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결집이 안 됐다라면 이미 이 비정규직 보호법 만들 때는 이미 예고된 분쟁이었다. 서로 생각을 달리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입장이 다른 상태에서 무리하게 법을 강행했던 이런 부분들이고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외부의 어떤 환경 부분들, 그러니까 외주나 어떤 하청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는 비정규직 문제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남용되어 왔고 또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심각성에 대해 가지고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외주나 하청 문제는 노동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공정거래에 있어 가지고 많이 다뤘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오히려 우리나라 공정거래 정책은 지금 그런 문제는 완전히 외면돼 있던 이런 복합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관계를 갖고 토론 참석자 간의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방청석에 마이크를 돌려서 의견을 여쭤보겠는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이 두 분이 발언을 해줄 텐데 한 분은 이랜드 파업 사태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분이고 한 분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먼저 그 이랜드 일반 노동조합 조합원이신 김미옥 씨께 발언 기회를 드릴 텐데 이 자리에서 금방 얘기된 뭐가 어떻다 하는 그런 팩트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일방의 편이 될 가능성이 커서 말씀을 좀 조심해 주셨으면 한다는 부탁 말씀드리고 말씀하십시오. 네, 저희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네. 저는 시흥점 홈웨버에서 계산원으로 얼마 전까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도 저희 목동 홈웨버에서 집회가 있어서 거기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다녀오는 길이고요. 저희가 가사 일도 뒤로 하고 이 파업에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회사에서 자행하는 숱한 진짜 차별 대우에도 최저임금 80만 원 받으면서 그거 잘 참고 진짜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까르푸 때 재계약은 저희 사실 걱정 안 했습니다. 그런 걱정 안 했었고 차별은 있었지만 저희 열심히 일만 해왔는데 이랜드가 홈웨버로 이름을 바꾸고 영업을 시작하면서 저희 사실 친절 사원으로까지 뽑히고 열심히 일했던 사원들마저 해고를 당하는 그런 지금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 방청석에 해고자였던 지금은 저희 중노에서 복직 판결이 떨어져서 복직 명령이 떨어진 저희 해고자도 나와 있지만 저희는 저희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단 한 가지 진짜 그런 소망으로 지금 이 파업에 지금 돌입을 했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 최저 80만 원 받고도 그동안 열심히 참아왔습니다. 참고 일만 해왔는데 고용 불안에 떨면서 저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의문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다음 달이면 5번째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계약이 잘 될지 안 될지도 사실 불안한 상태고요. 저희는 지금 이 정부가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정부는 저희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진짜 저희들이 더 울 수밖에 없는 저희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최저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그런 진짜 단순한 그런 희망 하나로 지금까지 지금 45일이 넘는 그런 파업도 저희 아줌마들의 끈기를 가지고 이 승리를 저희가 하지 않으면 저희 자녀들에게까지도 이 비정규직의 아픔을 줄까봐 저희가 책임을 지고 지금 이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해서 전면 개정을 해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용 불안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최장 본부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근로 조건이 열악하고 임금이 또 충분치 못하다는 거,
또 그리고 항상 그 계약이 그 만료되는 시점이 오면은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거는 저희도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모든 두 가지 요건을 다 만족시키면서 그 해답을 내놓기에는 기업 역시도 또 그 능력에 벅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랜드 같은 경우도 그 단계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근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좀 불만족스럽고 좀 더 확실한 그 답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확실한 답을 주기에는 그 기업의 여건도 또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그래서 서로 간에 좀 이해를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이랜드가 그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는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게 현재의 그 계약직이 계속 반복갱신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총장 하신 말씀 있으면 짧게 듣겠습니다. 홈에버가 월 매출이 한 2,200억, 월간 영업이익이 한 60억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퇴된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을 전체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월간 매출의 0.5%인 10억이면 다 해결이 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기업들이 담당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정말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면 얼마든지 같이 노동자와 웃으면서 기업을 경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이 점에 하루빨리 해결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대기업들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있겠죠. 그러나 이제 걱정이 많은 분들은 중소기업 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올해 적용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300인 이상 대기업이라고 불릴 만한 큰 기업이고요. 내년부터는 100인 이상 299인까지 그리고 그 2009년서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벌써부터 올해는 적용이 안 되지만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나와 계신 분이 그분 중에 한 분인데 중소기업 중앙회 이사이신 이동로 이사님,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우리 민주노총 사무총장님이 조금 전에 불법 용역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용역업을 합법으로 하고 있는 조금 중소기업체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약 3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런 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자들이 모여 있는 그 중소기업 협동조합, 경비청소 용역업 협동조합 그 이사장 이덕로입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런저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치 비정규직 보호법이 보호하고는 상관없는 법처럼 들리고요. 또 그러면은 사업하는 분들을 보호해 주느냐? 사업하는 분도 전혀 보호가 되지 않는 그런 것처럼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먼저 이 고용을 보면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대기업과 재기업이 직접 고용하고 또는 국가 공기관이 고용하는 그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간에 중소기업이 직접 고용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용역업을 하고 있는 그런 중간에 그런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의 입장에서 있는 저희 같은 용역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필연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저희처럼 그런 중소기업의 문제로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중소기업, 우리나라의 88%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다수 비정규직입니다. 근데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은 다 따로따로 각자 조그만 인원으로 있기 때문에 세력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나중에 법에 적용을 받게 되면 심각한 중소기업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상태에서 더 많은 임금을 주고 고용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 되고요. 그러면은 대기업에서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그런 홈에버나 이런 같은 비정규직 분들이 내부적으로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계산원대로 그런 인원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또 청소를 하는 분은 청소하는 분들만 또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은 민노총 같은 데서는 그런 갈등의 요인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을 뒤에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이 이 일을 맡아야 되는데 저희들과 좀 잘 협의해서 대기업에서 그런 일을 어떤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거를 어떻게 자기 비켜나가는 방법으로 해거나 또는 무슨 용역을 계약한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서 정말 중소기업에
제대로 임금을 쳐주고 용역계약할 때 갑과 을의 관계에서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정말 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그런 임금, 최저임금에 조금 더 주는 걸로 끝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결국은 그런 일 때문에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중소기업 망하게 되는 거고요. 망하게 되면 일자리 없으면 어디서 뭐 노조가 무슨 소용이 있고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호소하는 거는 정말 이런 분쟁보다는 대화하고 타협하고 또 거기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중소기업의 고용 관계가 있습니다. 중간 역할. 그러면 대기업이나 큰 그 공기관의 갑칙과 또 을칙의 계약 구조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계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정규직들은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럼 계약을 10년 해주십시오. 10년. 10년 해주고 매해년도 임금을 상승해주는 조건을 저희한테 약속해준다면은 이런 문제가 왜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중소기업이 이 비정규직 법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는 이제 몇 년 후에는 어려운 지경이 될 거라. 그러면 아마 이게 우리 전 경제에도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민노총의 주장도 공감하는 바고 또 이 사용자 측의 대기업 입장도 공감하는 바인데 문제 해결은 좀 더 서로 대화해서 이 내부의 부분을 좀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저희도 중간에 굉장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는데 아무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화의 상대로 그 역할의 중요한 기능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번 기회에 우리 사무총장님도 저희 중소기업이 맡아 있는 역할이 이 비정규직 문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영식 총장의 말씀을 듣고 싶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거의 큰 틀에서 동의하고요. 그 중소기업의 여론조사를 해서 기업하시는데 정말 어려운 게 뭐냐 이렇게 여쭤보면 지금 말씀하신 원청의 사실은 횡포죠. 거의 70%가 원청의 일방적인 계약 구조 내용, 또 원청의 일방적인 원가 절감 요구, 또 원청의 일반적인 단가 인하, 이것이 거의 중소기업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 비정규직 문제나 우리 경제의 미래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편제를 정말 바꿔야 된다. 대기업들은요, 회사에 쌓은 돈이 넘칩니다, 지금. 상장사들 1000개 기업들의 유보율이 600%가 넘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아마 100%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아마 깜짝 놀라시겠지만 대기업들의 제조업들 보면은 부채 비율이 2006년도에 100%밖에 안 됩니다. 미국과 일본보다도 좋은 재무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런 대기업들이 바로 중소기업들을 안고 같이 상생의 기업을 운영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 문제가 사실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적인 노동자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불공정 거래, 정부의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바꾸는 문제도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의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오래된 일이고요. 그리고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비정규직 법이 발효되면서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비정규직 보호법 나름대로 충분히 그 취지도 좋고 앞으로 운영이 잘 되면은 좋겠는데 문제점도 여러 군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그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장 본부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운영이 문제일까요? 이번 이랜드 사태처럼 법 위반은 아니지만은 기업 측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이 비정규직 문제가 지금 이제 원하청 관계라든지 뭐 기업 유보금 문제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하나하나 보자면은 이렇습니다. 뉴코아 같은 경우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외주화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외주화 할 때는 외주화한 기업에서 정규직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뉴코아에서 비정규직으로 있지만 외주화한 기업에서의 정규직화하는 건데 그러면 왜 외주화한 기업의 정규직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뉴코아의 비정규직으로 주장을 하느냐, 외주화를 반대하느냐. 이것은 결국 대기업에 대한 맹목적인
뭐 이유는 있죠. 맹목적이라기보다는 대기업이 그만큼 근로조건이 낮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업 선호를 하는 것이지 이게 내용을 정확하게 보자면은 그 대기업 하청업체 간의 문제지 그 비정규직 정규직의 문제랑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이번에 비정규직법 시행을 계기로 해가지고 근로자들의 욕구가 너무나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그러면 외주화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로 더해진 게 정규직화하면서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아주 그 정규직과 똑같은 근로조건. 그것은 결국 대기업 유코화의 근로조건을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 욕구가 과잉된 데서 이 문제가 어렵게 그 해결 답안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 두 가지 고용 안정과 근로 조건을 정규직과 똑같이 해주는 그런 그 두 가지 요건이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이 된다면은 문제가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지금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까 그 홈웨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홈웨버가 어떤 기업입니까? 결국은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다 도저히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철수한 외국 기업 르카프를 인수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계산원들을 비정규직으로 쓰면서 그 기업을 운영을 해봐도 역시 수입이 안 나기 때문에 철수한 기업인데 이 기업의 인원들을 그대로 받아서 이 사람네들을 그 정규직화해서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똑같은 임금 근로 조건을 해달라 그러면 인수한 기업이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기업에 대해서도 그 협조할 면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 교수. 예. 역시 문제는 근로자들은 고용 안정을 원해서 정규직화하기를 원하는데 기업은 비용 부담 때문에 그것이 힘든 그런 서로 참 접근하기 힘든 그런 상황 탓인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이게 뭐 해법이 없을까요? 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그 해법을 논하려면 아무래도 우리 노동시장의 이제 실태, 우리 문제 실태를 좀 진단을 제대로 좀 하면서 그 해법을 좀 찾으려고 생각되는데요. 그동안 이 법을 만들지 않을 수 없었던 그 배경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이 과다하게 많다. 사용자들이 지나치게 남용을 하고 있다. OECD 국가에서 이 통계 수치는 정부 수치하고 노동계 수치하고 좀 틀리긴 합니다만 양보해서 이제 정부가 밝히는 수치만 하더라도 36%라는 것은 우리가 가입해 있는 OECD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고요. 노동계는 심지어 우리나라가 절반 이상 되는 노동자가 이제 비정규직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를 이제 강하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과도하게 많을 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직장에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복지, 그리고 여러 가지 승진 등등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서 크나큰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바로 이제 이 대기업, 정규직, 이 한편으로 있고 다수의 비정규직 아까 또 말씀 나왔던 이제 중소사업장의 이제 근로자들 또 그 안에 또 비정규직 상당수가 그 안에 다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노동시장이 이제 분절화되어 있는 구조에 요번에 이제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것은 비정규직에 대해서 좀 사용하려 한다면 어떻다는 조건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하자. 그런 식의 이제 제한을 두게 된 것이고 아직까지 크게 지금 부각은 안 됩니다만 이제 차별을 하면은 비정규직을 이렇게 보호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정부가 행정적인 어떤 규제를 역시 이제 추가를 하게 된 것인데요. 이제 법이 되어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일부 기업들은 법의 취지에 맞게끔 앞서 논의가 되는 것처럼 정규직화 내지는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잘 한 데가 있는 반면에 이제 이랜드 사태가 이와 같이 심각하게 논의가 되는 것은 그 법 취지에 이제 어긋나는 식으로 이제 기업이 나서면서 내부 외부의 여러 가지 논란을 피는 건데요. 그럴 때 우리가 논함에 있어서는 이제 제도에 대해서 이것이 주는 사후적인 파장이 당장의 것만을 논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제 파급 효과가 있을지를 더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한편에 있고, 두 번째는 아까도 이제 김태희 교수님이 언급을 했는데 노사 주체가
이제 특히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지나치게 그동안에 있어서는 임금도 그만큼 싸게 상대적으로 같이 정규직을 써야 될 일자리를 비정규직을 쓰면서 절반 내지는 그건 60%밖에 안 되는 그런 임금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또 그 필요 없다 하면 바로 내보내는 식으로 이제 해오는 그 인식이 오히려 사람이 그 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산일 수가 있고 또 이 기업이 클 수 있는 경제적인 원천이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얘기할 때는 바로 사람에서 살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기업들이 아직까지 인식이 그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존중하고 제대로 그 가치대로 처우하지 못하면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의 문제가 만연해 있고 또 최근에 이런 이랜드 사태 같은 일이 계속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식의 말씀을 드리게 되죠. 네, 비정규직이 우리 사회 OECD 국가 중에 여타 국가에 비해서 많은 게 틀림없는데 자발적인 비정규직도 꽤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통계청 조사로 보게 되면 뭐 자발적 그 비정규직이 50% 넘는 걸로 나오죠. 근데 거기서 저희가 해석할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발적 비정규직 거려가지고 뭐 좋아서 비정규직 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 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비정규직이라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가지고 뭐 그런 류의 어떤 논의도 필요할 겁니다.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히려 조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아까 우리 중소기업 쪽에서 그 말씀 있었습니다. 과연 중소기업의 정규직이 대기업 비정규직보다 과연 행복한가? 정말 이 중소기업의 정규직을 비정규직, 정규직 구분하는 것조차가 별 의미가 없는 게 중소기업 부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청이나 용역을 받아가지고 영업활동하는 이런 사업장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그건 과연 노동 문제인가 그것이. 그건 말 그대로 공정거래 차원에 있어가지고 상거래에 있어가 잘못된 문제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이 선을 그어야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보인다. 비정규직 숫자가 이렇게 많다 하는 이분은 결과로 이렇게 나타난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 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가지고 보호법을 강화한다. 보호법을 강화하면 고용이 안정이 될 거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실제로 비정규직 보호법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온갖 편법을 낼 것이고 기업은 말 그대로 어떤 생존했던 문제로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건 뭐 진작 이렇게 보여왔던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노동 문제에 있어 가지고 특히 비정규직 문제가 그렇습니다만 지나치게 어떤 희상을 추구를 하고 또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일부의 어떤 대기업 그리고 특히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그분들의 어떤 이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우리가 현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비정규직이 있어가지고도 어떤 분들은 또 보험 설계사 중에서 1억 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업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이쪽에 독립사업자예요. 근데 그 부분도 전부 다 비정규직으로 다 간다고 했을 때는 해법이 나오질 않는다. 한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고 한 거니까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근본 취지는 사회적인 약자인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보호법인데요. 여기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 부분이 2년이 다 돼가는 2009년 6월 시점에 1년 11개월짜리 대량 해고자가 나오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도 생기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사전에 계약 기간 0개월짜리 계약서를 쓰는 사업장도 있다고 합니다. 이 총장, 이 부분은 오히려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량 해고를 낳게 한 그런 대목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비정규직 보호법이라 얘기하는 이 법이 사실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작년에 입법 때부터 민주노총이 반대한 이유가 바로 지금 이런 현상이 예견됐기 때문에 반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보호법은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비정규직을 고용 안정시키는 거, 비정규직을 줄이는 거. 남용을 방지하는 거죠. 네, 남용을 방지하는 거. 그리고 현재를 줄일 수 있는 거를 정규직시켜서. 두 번째는 차별을 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바로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셨지만 정규직을 시키라고 했던 것이 바로 법이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정규직이 될 길이 없도록 열어놓고 차별 시정을 하고 했더니 바로 뉴커와 같이 용역을 전환시켜가지고 차별되는 대상을 없애버리는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 법이기 때문에 저는 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진정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수를 줄이고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 실천되도록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 이런 그 기한을 제한하는 부분은 없애야 된다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뜻입니까? 기간을 정해서는 이런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희 민주노총은 사용 사유 제한을 엄격히 해서 비정규직을 쓸 때는 그 이유가 제한되게 하지 않으면 남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차별 시정의 문제는 동일노동 동일가치를 적용하게 되면 차별은 시정이 되는 거고 저렇게 주장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국에 비해서 너무 과대하게 남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에 비해서 지금 약 50%의 비정규직 수가 늘어나고 있고 작년 8월에 비해서도 벌써 비정규직이 약 34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비정규직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사회적인 문제다. 1,500만 노동자의 50%가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 정규직 노동자의 50%밖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비정규직 880만이 4대 보험의 30%밖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 문제. 두 가구 중에 한 가구가 비정규직이고 이들이 소비를 하지 못함으로써 경제는 계속 악순환되는 이 어려움의 문제를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하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결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이 문제를 같이 풀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기업의 책임의 문제인데 정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현재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쓸 수 없는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기업의 그런 지불 능력과 담보 능력이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은 2002년에 비해서 2006년에 자기 재산이 3배나 늘었습니다. 유보율이.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대기업 1000개의 대기업들이 제조업들이 미국과 일본보다도 부채 비율이 낮은 이 상황에서 그리고 주식사인 뭐 1000조를 육박한다는 등 수출 뭐 세계 11위, 10위 이렇게 외치되는 대기업들이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올바르게 접근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 책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공정 거래로 인해 가지고 중소기업의 역할들을 대기업이 어떻게 되면 독점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기업부터 정부부터 모범을 보여서 이 문제의 지혜를 모아서 함께 알겠습니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총장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그 2년 뭐 등으로 기한을 특정하지 말고 예. 차라리 사용 사유를 제한하자. 이것이 이제 민노총의 주장인데 그 부분은 우선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말씀하시죠. 이 총장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사유 제한에 대한 주장, 두 번째는 기업에서 유보금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돈으로 임금을 올려주면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우선 유보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기업에서 유보금을 남겨놓는 건 기업에서 수익이 났을 때 이제 여러 가지로 배분이 됩니다. 근로자들 임금으로도 나가고 주주들에 대한 그 배당으로도 나가고 기타 이제 그 원자재 비용으로도 나가고 그 남는 돈이 어떤 것이냐. 기업이 장차 새로운 R&D 투자라든지 어떤 신규 투자를 위한 저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게에다가 비유한다면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쓰기 위해서 그 평소에 좀 생활비를 아껴서 저축해 놓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현재의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다 같이 나눠 쓰자. 그러면은 그 가게로 본다면은 너무 무책임한 생활 태도죠. 그러니까 그 유보금이라는 건 그렇게 아무데나 뺐을 수 있는 돈은 아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그 사용 제한을 두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큰 틀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해법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비정규직을 없애는 방법으로 해법을 찾는다. 그러면 그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이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고용의 형태도 아주 다양화되고 또 산업 구조도 정규직이 중심이 되는 제조업에서 이미 3차 산업 중심으로 그 산업 구조가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그 산업 구조랑 또 이 발전 단계를 볼 때 비정규직의 그 일정 부분 존재 그거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제 하에서 어떻게 비정규직을 보호할 것이냐를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노동시장 내에서 고용 안정이라는 이 방법으로 찾아야지 특정 기업 내에서의 고용 보장의 방법으로 찾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유 제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그 임시직, 비정규직을 쓰도록 한다는 건데 그 발상은 간단히 보면 좋을지 몰라도 그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그 수많은 비정규직들은 그러면 기업에서 그 사람네들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상당 부분 정규직화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못지않게 그 비정규직의 일자리조차도 잃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이후 그런 제도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으면 비정규직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신규 노동시장 창출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그런 엄청난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에서도 별로 전례가 없는 그런 사유 제한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기보다는 현재의 비정규직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점진적인 답을 찾아보는 게 효과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발언 듣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건 비정규직이 완전히 없는 상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OECD가 비정규직 비율이 약 14, 15%인데 우리나라 지금 55.8%거든요. 이걸 줄이자는 거죠. 이 줄이는 방법이 뭐냐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지 비정규직을 쓰지 않는 자발적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처우도 별 차이 없게 하고 있고 그러한 경제 패턴으로 바꿔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회사에 유보된 걸 다 그냥 월급 주라는 게 아닙니다. 2000년도 대한상공회에서 발표된 게 있어요.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을 때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하는 게 45조 2천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90조쯤 된다고 보는데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 880만에게 정상적으로 정당에 줘야 할 돈들을 기업이 과도하게 시장의 불균형을 인해가지고 기업 내부로 쌓아놓는다는 겁니다. 이 점이 바로 문제라고 본 거고 바로 이 점이 바로 가정들의 불안이 되는 거고 소비의 위축이 되고 경제의 왜곡으로 계속 양극화가 왜 생깁니까? IMF 이후에 양극화가 생긴 이유는 바로 고용의 문제를 가지고 기업들이 과도하게 옥죄면서 줘야 할 노동자들의 임금들을 그렇게 엄청나게 주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렇게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해소하자는 거지 비정규직 없는 법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오해가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유보금 문제에 대해서 뭐 100번 양보해서 이 총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래도 그 유보금이라는 건 어떤 기업에서 쌓아놓고 있느냐. 유보금을 쌓을 정도면은 상당히 잘 나가는 일부 대기업입니다. 일부 대기업에서 그 모든 돈을 쌓아놓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근데 비정규직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90% 이상이 그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거기 말만 사장이지 사장이나 정규직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나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쌓아놓은 유보금을 가지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답이다 주장하는 거는 돈의 흐름으로 볼 때 불가능한 얘기라는 겁니다. 네, 김 교수님. 참 노사 이야기 듣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정말. 대기업이 지금 유보금 많이 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경영 환경이 너무 지금 불투명하고 투자처를 못 찾아가지고 하는 그런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이 투자를 해가 일자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더 악화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용사유를 제한하면 비정규직이 줄어들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비정규직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를 뭐 법으로 해가지고 줄일 수 있다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이랜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외주, 용역 이런 부분들인데 오히려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들이 많다는 거고 오히려 지금 비정규직 문제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져오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나라 임금 체계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연공급으로 쭉 가다 보니까 정규직으로 뽑았을 때는 그냥 해가 지나면서 임금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으로 보면 생산성이 맞지가 않아요. 결국 그 문제를 어디서 돌파하려냐 한다면 비정규직으로 해가지고 자꾸 연락한단 말이죠. 따라서 이 문제 관련돼 가지고도 저는 똑같은 생각인데요. 근데 노동계 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임금 체계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직무급적인 그런 요소를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발판을 만들고 그다음 기업이 투자를 해가지고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러려면 좋은 일자리 만드는 그건 결국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 만들어가지고 이게 선순환하도록 해야지 오히려 자꾸 틀어지면서 비정규직 있으면 안 된단 말이지. 이게 쿵쿵 치기 시작하면 말이죠. 만일 사용사유 제한했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실업률이 한 3%에서 4% 사이입니다. 3.5% 사이인데요. 아마 사용사유 제한하는 그날로 해가지고 실업 대란이 나올 겁니다. 아까 이랜드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이 대학교 졸업하고 학교 이제 뭐 취업 못하는 이런 젊은 사람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그 길바닥으로 나올 겁니다. 만일 지금 현재 기존의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흡수해버리고 그럼 앞으로 젊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기업 입장은 이미 다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했다라면 서로 충원할 기회도 별로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 관련돼서는 지금 기존의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아픔도 있지만 동시에 노동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아픔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전체를 보고 이 비정규직 문제 가닥을 잡아야지 딱 그는 한 면만 보고 이렇게 잡았을 때는 정말 우리가 이 아까 비정규직 보호법 법원에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라가 어지러운데요. 만일 이 사용사유 제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초강도의 어떤 법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김 교수님의 그 이제 해법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새로 규제를 도입을 한 것이죠. 비정규법을. 그 법을 도입하게 된 것은 그 규제를 안 하니까 시장에서 기업들이 우리가 그 이전의 시장의 상태에서 단초로 드러나듯이 비정규직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또 비정규직이 보호할 수 있는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보니까 지나치게 또 차별하더라 해서 정당한 규제를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법이 도입됐다 해서 나타난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진통이라든가 내지는 그 이제 파장의 문제를 삼아가지고 오히려 규제 자체를 물리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용자가 진작 잘 했으면 이런 규제가 필요 없을 터인데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런 규제를 만든 것을 두고 오히려 그 최근에 어떤 사태를 두고 오히려 규제를 이제 무력화하거나 규제를 원점으로 다시 돌린다는 그런 식의 이제 발상이나 논리는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 오히려 현재 규제가 적절치 않은 그런 효과를 나타난다면 그걸 오히려 사후적으로든 아니면 그걸 정비하고 보완하고 내지는 더 어떤 부분을 좀 이제 정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식의 접근이 저는 이제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조금 하나 말씀을 제가 드릴까요? 이제 마친다면 이제 자꾸 저도 이제 그 대기업의 그 유보의 문제든 저는 제가 그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그 온갖 수익을 저는 대기업이 다 독점을 하고 있다, 독식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감히 씁니다. 그거는 앞서 중소사업체를 대표해서 한 분도 그 여기 그 총리께서 말씀을 주셨고 여기 오늘 논의하는 이제 비정규직 해서 그 대기업이 그 시장 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악용을 해서 그 역시 해서 정당하게 그 중소기업들이 그 공급해주는 여러 가지 재화든 부품이든 서비스에 대해서 정당한 하나의 단가로서 그 계약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독점적인 그 지위에서 단가 인하를 무리하게 강제를 하다 보니까 그 수익이 그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같이 나눌 부분이 오히려 이제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한편으로 되는 거고 인력 이용에 대해서도 그 일자리가 정당하게 어떻게 보면 그 정규직이 갈 자리를 지나치게 농업비를 절감하고 주주들한테 배당을 준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정규직의 문제를 이와 같이 양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했을 때 그 대기업이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실 다수가 또 비정규직 그 안에 중소기업이 있고 하다 보면 중소기업의 재무 능력을 보다 이제 건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거나 비정규직을 좀 더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건 한편으로 필요하고 대기업이 지나치게 시장 지위를 악용해서 독점해서 이와 같이 나타나는 중소기업 관계라든가 그 공정거래를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대기업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인 규제를 우리가 정당할 것은 정당하게 인정하면서 오히려 그런 방향의 기업의 어떤 행태, 기업 주체들의 어떤 그런 경영 어떤 마인드라든가 그런 어떤 그 주체의 어떤 발상의 전환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 하나 이 부분에서 보완이 돼야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이 근로자들 전체에 대해서 근로조건 결정에 대해서 핵심 법이 근로기준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게 대기업하고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정규직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과보되어 있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하고 노동조합에 소속도 안 되어 있는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지나치게 고용이 이제 불안한 이런 좀 상황입니다. 사실 모순이에요. 이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이 기준을 정하는 건데 그 법이 지금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동 안 한다면 이 근로기준법 전체에 대한 문제를 놓고 비정규직 문제를 놔야지 비정규직 문제만 따로 떼가 하다 보니까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의 갈등만 일으키고 실제로 문제 해결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지금 비정규직 보호법 도입한다 해가지고 그 와중에서 아까 우리 총장 민노총에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비정규직이 줄어들었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단순한 이랜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 유치원에 있는 선생님, 학교에 있는 이 비정규직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소리 소문 없이 일자리에서 지금 잃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엄연히 우리가 깨닫고 따라서 이 비정규직 문제를 전체 이 노동시장 문제에서 봐야 된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외주하청 이야기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외주하청 문제를 지금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지금 부각이 됐지만 사실은 비정규직 문제 밑에 상당히 깔려 있는 부분들이 외주하청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노동정책의 차원이라기보다도 산업정책 차원에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 해법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가야지 그냥 법안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네,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하게 되면 다 처벌할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될 거라고 본인의 초점을 좀 좁혔으면 좋겠어요. 너무 넓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용식 총장 여쭤보겠습니다. 김태희 교수께서 제기한 그 논점 가운데 하나가 사용 사유 제한이 되면은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새 세계화, 개방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체제나 시스템도 사실은 선진국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정규직 없는 경제 체제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유럽 선진국 OECD에 맞게끔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비정규직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정책 운영에 적합한가에 대한 사회적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유럽들이 하고 있는 비정규직이 한 15% 정도의 유지되는 선을 댈 수 있도록 우리 법이나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얘기하시는데 사용사유 제한에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럼 정규직이 외국이 한 15%인데 우리나라 국내도 한 8대2 정도 하게 되면 뭐 경제가 거덜납니까? 이런 답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의 유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지불 능력, 회사의 바로 인건비가 적정하게 분담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계속 지금 인건비가 매출에서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997년에 약 12% 정도의 매출 원가였었는데 인건비가요. 2005년에 8%로 떨어졌어요. 한 50%가 절감되고 있다고요. 결코 현재 그리고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40개국 중에서 최장시간 아닙니까 한국이. 그리고 시간당 임금도 OECD 30국에서 한 25위에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계속 엄살을 떠는 거죠. 이런 점들을 전 바로 잡아야 된다.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바로 880만이 바로 소비자고 바로 한국의 국민들인데 이들의 임금을 적게 줘서 대기업의 유보율을 높이고 이것을 해외로 다 배당하는 이런 구조를 정리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희가 민주노총이 말하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적정 규모를 국가가 정해서 그걸로 될 수 있도록 법과 모든 운영을 맞춰 나가야 된다. 그것은 비정규직이 없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선진국 수준의 20% 이하까지 좁혀야 된다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네, 이 총장 말씀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듣고 다음 말씀입니다. 네. 전 뭐 비정규직 비율 줄여야 된다는 건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근데 국가가 무슨 뭐 15%니 그거 정한다고 하는 거는 여기가 우리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요. 지금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이 좋은 겁니다. 따라서 정규직 일자리 많이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가장 핵심 부분이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자꾸 유보 비율 이야기하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이죠. 지난 한 몇 년 사이에 기업의 어떤 이 시설 투자에 대한 비율이 다른 데보다 훨씬 작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이 지금 경영 환경이 극도로 지금 이 불확실하게 보다 보니까 자꾸 산이 유보늘리고 있어요. 차라리 정말 노동계가 기업에 정말 투자를 더 해가지고 일자리 만들어서 비정규직도 정규직 될 수 있고, 그다음 정규직도 월급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면 손잡으셔야 됩니다. 기업이 투자하도록 협조하시고, 그다음에 이 법 문제 가지고 법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 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법 가지고 다 될 것 같았으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가지고 근로조건 다 개선됐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그렇게 많이 바꿔놨고 좋게 만든다더라도 우리나라 중소기업 노동자들 근로조건 좋아졌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그 책임 있는 자세는 현실을 직시하는 수밖에 없다. 왜 지금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하느냐? 그리고 왜 자꾸 편법을 쓰고 왜 외주하청을 쓰느냐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주하청 문제 나오면 그게 왜 공정거래위원회나 그다음 산업자원부나 재경부는 가만히 있습니까? 뭐 노동부가 외주하청 이야기까지 간섭을 합니까?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보다 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해법이 보인다는 이런 이야기 드리고 저는요, 싶습니다. 김 교수님 논의에 오히려 좀 뭐 법만 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오히려 좀 해외 사례에서 우리가 좋은 시사점을 얻게 되는데요. 스페인 같은 경우가 유럽 내에서 다음 논점으로 옮겨가고 싶었는데 짧게 좀 해주시면. 네. 유럽 내에서도 이제 그 스페인이 가장 소위 임시직 근로자가 비중이 가장 컸어요. 네. 그것을 정부가 법만이 아니라 이제 그 비정규직을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화했을 때 세제라든가 사회보험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 유인책을 쓰면서 스페인이 근 40% 되던 기간 비정규직이 20%로 크게 줄어나간 그런 식의 변화도 있거든요.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법만 가지고 안 되고 이런 하나의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정책적인 개발되고 배려가 적용이 있어야 된다. 된다. 그래서 이건 좀 정부가 목적의식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한 좀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기업에 투자를 못하는 게 민주노총 때문에 그렇습니까? 계속 말씀하시는데 쌓아놓은 돈을 투자 안 하는 게 꼭 노동계 쪽의 책임으로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건 아까 아니시죠? 말씀드린 건요. 예.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하는 아니요. 거는 정부- 노동계입니까? 아니면 이 정부의 장책이 잘못된 겁니까? 그거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그건 복합적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럼 반은 책임 있나요? 아니요, 뭐 반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반이냐 아니냐 문제가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굉장히 논조의 흐름은 이 투자를 하시는 게 노동계가 무슨 과도하게 무슨 간섭을 제가 하거나 그 말씀 제한을 가해서 안 하시는 경영 말- 환경 자체가 안 좋다 말씀드렸는데 그 점은 경영 환경 정말, 안 좋은 예. 것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 자체가 지금 기업이 투자하는데 별로 그렇게 유리한 환경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 그런 듣겠습니다. 이야기를 자, 예. 다음 논점으로 제가 질문을 최장 본부장께 드리죠. 지금 나오신 얘기 중에서 간추려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논의의 흐름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고용 안정과 근로 여건 개선이라는 두 가지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가장 희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기업 쪽에서는 또 비용 부담 때문에 힘들다는 입장이고 조금씩 양보를 한다면 그 해법이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이 방법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랜드 사태 때도 그 사측에서 제시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분리직군, 직무급제로 가는 것이 해법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비정규직 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정이 전부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합의로 나왔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은행의 경우입니다. 우리은행이 별도의 직군을 만들어서 그 사람네들에 대해서 고용은 보장해주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모든 사람을 정규직과 똑같이 해주기에는 능력 바뀌니까 근로조건은 그대로 하고 고용을 보장해주는 이런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반씩 양보한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훌륭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조건도 정규직과 똑같이 되고 그 다음에 고용도 완전히 보장이 되고 그러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기업 현실에서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그런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좀 기업에 대해서 양보를 하고 고용보장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별도직군제가 이 비정규직 근로자들한테는 좋은 해법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이랜드 쪽 노조 측은 반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욕구가 너무 과잉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일부 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법이 시행이 되면서 정규직과 똑같은 고용 보장도 되고 또 차별을 금지하도록 돼 있으니까 근로 조건도 똑같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법이라는 거는 이 비정규직법의 내용은 정확하게 보면은 정규직화하는 것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2년이 넘었을 때 그 해고를 하지 못한다는 거, 그 2년 내에서는 사실은 기업에다 자유스럽게 맡겨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근로 조건에 대해서도 정규직과 무조건 똑같이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이유 없는 차별이 있을 때 그거를 개선하려는 거지. 근데 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 경력도 그 짧고 숙련도도 떨어지고 또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또 일이 그 일의 본질이 아주 핵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일이냐 아니면 주변 업무냐 이렇게 따질 때 또 주변 업무가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임금의 차이가 나지만 그게 다 나름대로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이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근로조건도 정규직과 똑같은 정도의 그 수준을 요구하고 고용에 대해서도 완전 보장을 요구하고 이제 이런 그 무리한 요구가 있다 보니까 이 답이 그 안 나오는 이제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알겠습니다. 있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그 직무급제 이런 것이 방법이 될까요? 우리 은행식 해법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네. 뭐 완전 해결은 안 되지만 옛날에 비해서 변화는 있었다라는 점은 동의하지만 이 문제로 사실은 현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여태까지 우리은행이 안 하다가 왜 이번에 그거라도 했냐 정말 비정규직들이 정말 불쌍하고 도와주고 싶어 했냐라는 점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법으로 강제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분리직군을 하든 또 기아나 신세같이 완전 거의 정규직으로 바꾸고 이런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이 사실은 강제라는 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기업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분리직군이라고 생긴 것도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악법이라 얘기하는 법이라도 생겨서 했다는 면에 법을 더 잘 만들게 되게 되면 기업들이 얼마든지 비정규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이랜드 뉴코와 홈에버 식구들의 주장을 자꾸만 정규직으로 요구해달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용역 전환을 쳐야 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전체를 정규직으로 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건노조에서 합의를 했으면 노사가 그래서 임금 인상분의 약 30%를 정규직으로 쓰는데 쓰자. 약 5,500명을 정규직화 했습니다. 그리고 기아도 노사가 합의해서 약 한 150명을 정규직화 했고 또 신세계도 상당한 노력을 했고 현대차도 사무직들을 정규직화 기업이 치러야 될 비용의 일정 부분을 서로 합의해서 이제 근로자들끼리 해결하는 거죠. 합의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볼 때는 노력하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길을 찾으면 정말 할 길이 있다.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4가지 형태의 용역 전환이나 계약 해지가 아니라 얼마든지 대기업부터 모범적으로 이 사회의 고통을 함께 참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노력한다면 법의 개정과 아울러 기업들의 노력, 그리고 노동자들의 알겠습니다. 협조, 정부의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제가 이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거의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지금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 보건의료노조 같은 경우에 정규직에서 일정 부분 보수를 포기하고 그 부분을 넘겨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예. 도왔다는 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노노 간에 그렇게 아름다운 그 얘기만 있는 것이라면 그건 아니고 오히려 정규직의 어떤 이기심이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제공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가 우리은행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하시죠.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하나, 우리은행 모델이 굉장히 전향적인 측면이 있다. 특히 일의 중요성, 직무의 가치에 따라서 그 처우를 달리할 수 있다는 그런 차별이 아니라 정당한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앞서 최재형 본부장이 직무가 좀 주변적이고 가치가 낮은 것이라 한다면은 그것을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의 형태라 하더라도 좀 더 다른 직무에 어떤 그 배치해서 그런 이제 임금이라든가 처우를 줄 수 있는 거는 좋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은행의 모델 경우에는 이제 이게 분리직군제라 해가지고 폐쇄된 형태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은행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 정규직화된 사람들이 그렇게 반기지 않는 것이 처음에 이제 정규직화 좋아했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를 삼는 것이 우리는 퇴직할 때까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오히려 자기가 노력하고 그리고 어떤 능력 테스트에 따라서는 상위 직무나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개방형으로 좀 그 같이 갖춰야 되는데 이제 이 폐쇄된 분리된 형태라 해가지고 그런 논란이 있다는 말씀을 근본적인 드리고요.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 그리고 이제 노노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이번 법시에 그러니까 이제 올해 그 보건의료 노동조합이라든가 특히 노동계가 최근에 저는 그런 변화가 상당히 전향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산별 노동조합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그동안은 이제 기업별 노동조합이라 해서 기업 내에 정규직만을 조직을 하고 그들에 대해서만 이제 이익을 대변하거나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만 노력을 경주했는데 이제는 산업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대기업이든 중소사업장이든 모든 사람들 대표하고 그들의 이익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이제 변화가 오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물론 이제 사업장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같은 파일 두고 정규직의 파이가 오히려 이제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한다든가 아니면 처우를 개선한다 하면서 파이가 줄어들면서 노노 갈등이 있는 데도 있긴 하겠지만은 오히려 노동계가 최근에 이제 이 조직 체계를 바꾸고 오히려 산별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그런 식의 이제 운동의 방향을 가는 것은 오히려 이제 노동 갈등보다는 노동계가 오히려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우리 사회의 이런 이제 양극화 차별의 문제를 좀 개선하려는 그 스스로의 노력을 보이는 걸로 저는 이제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발언. 예, 네. 지금 그 노동계가 요구하는 게 이 총장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요구하는 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이 교수가 그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규직화, 두 번째는 용역화, 세 번째는 별도 직군, 네 번째는 계약 해지. 여기서 그 계약 해지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용역 전환 이거 반대하는 게 육화입니다. 그리고 별도 직군 이거 반대하는 게 지금 우리은행에 대해서 이 교수께서도 반대하셨고 지금 그 이 총장께서도 별도 직군에 대해서 우리은행 예를 들면서 역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남는 건 뭐냐? 결국 정규직화 하나가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규직화를 과연 우리 기업들이 전부 할 수 있냐?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차선 서로가 반씩 양보하는 답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건데 지금처럼 계속 그 내용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말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내용을 보면은 정규직화 받기 주장하는 거 정규직화만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좀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으셔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모든 사람들을 노동시장의 모든 사람들 다 정규직화라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죠. 말씀하신 부분에 아까 대해서는 직무급이나 직군제를 도입하는 것은 그 직무의 가치에 따라서는 오를 수 있다, 바람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되 다만 그 직무나 직군제가 분리 내지는 폐쇄된 형태. 그래서 그 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직장에 있더라도 자기 발전의 전망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굉장히 또 다른 좌절을 주는 거거든요. 또 다른 같은 직장 내에 또 그 안에 차별과 그 안에 어떤 서로의 신분을 가르는 벽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우리가 직무급제를 가더라도 그런 방식은 좀 피하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계약 해지가 아니라 이제 비정규직을 쓸 수가 있죠, 기간제를. 근데 정당한 사유 이것이 그 한시적인 어떤 프로젝트 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정규직 직원이 출산이든 어떤 교육이든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그 일자리가 상당 이제 공백이 생겼을 때 그 일자리를 그 한시적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다든가 아니면 그 일의 성격이 굉장히 한시성을 갖췄을 때는 오히려 그 사회에 맞게끔 비정규직을 쓸 수 있는 건 좋은데 앞서 경총은 그 점을 인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비정규직이 남용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차별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절충을 한다고 하면서 그 법에 대해서 논란을 하긴 하지만은 보호법을 들이자 하는 것에 대해 경총도 사실 수용을 했던 거 아니에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를 동감을 했던 거고 그런데 그 점을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한 것을 두고 무조건 다 정규직화를 요구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그건 서로의 대화에 맞는 얘기가 아니죠.
아니,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폐쇄성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일반 분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는 거기가 아주 특별한 것처럼 그 오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그 이랜드, 홈웨버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계산원들이죠. 계산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계산원들을 별도 직군으로 하는 게 그 이 교수께서 주장하는 논리로 볼 때는 잘못된 것이다. 아니면 잘된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한 설명이 있었으면 아마 이 듣는 이제 시청자들이 오해가 없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김 교수. 두 분 이야기하는 게 거의 말싸움 비슷해요 같은데요. 지금 제일 핵심이 아까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임금 체계 부분을 분명히 손을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은행도 이제 그런 방향 속에서 찾은 것 같은데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자기가 일하는 그 직무의 어떤 생산성이랑 임금이랑 같이 간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핵심이 그거거든요. 고용의 안정을 보장해주고 그다음 노동이 보다 또 유연화되는 어떻게 보면 마치 고용의 안정성과 또 이 유연성이라고 하는 전혀 상반된 그런 것 같지만 만약 임금 체계 하나만이라도 보다 이 생산성과 같이 움직인다라면 훨씬 더 여기에서 가지고 고용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직무급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체로 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 부분들이에요. 과거에 직무급이 있던 거를 전부 지난 한 20년 사이에 뭐 연금급제로 다 바꾸고 단일 호봉제 이렇게 다 바꿔버렸는데요. 그게 지금 와가지고 후유증이 크게 생긴 거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오히려 지금 노사가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부분, 특히 정부도 심사숙고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임금 체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 단순하게 이 분리직군제, 특히 이거 우리은행 이런 사례 부분들은 극히 제가 볼 때는 사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좀 가능하다 보고요. 아까 우리 그런 이야기 있었지만 홈웨버나 그다음에 이랜드 같은 그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도 많이 임금 체계 문제에 있어 가지고 먼저 손을 봤다 그런다라면 훨씬 더 대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씩 드릴 텐데 이 비정규직 이 우리 사회 현안이 된 비정규직 해법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대 상황에서 가장 소망스러운지 그 얘기를 듣고 오늘 토론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이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비정규직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사실 차별받는 가장 희생양 또 가장 우리 그 산업계의 이제 약자로서 문제시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을 만든다고 만들어서 그들을 보다 좀 신변의 안정성을 그러니까 고용 신분의 안정성을 좀 띄고 차별을 좀 없애겠다 하는 것인데 현재 그 법 시행을 두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문제는 비정규직이라는 그 고용 형태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무슨 차별이라든가 불평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불안의 어떤 존재로서 인식이 되지 않도록 이제 법이라든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그 정규직화할 수 있는 특히 중소사업장들이 정규직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지원, 인센티브란 그런 이제 보완책들을 정부 그리고 노사가 같이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용식 총장. 예, 우선 비정규직 시행의 첫 번째 희생자이기도 하지만 뉴코와 홈웨버 노동자들의 요구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정말 정부와 재계, 노동계가 힘을 합쳐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아줌마 노동자들의 외침, 일하고 싶다는 거, 우리 자식에게는 이 비정규직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이 외침에 대해서 사회가 대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재 우리 사회가 지금과 같은 비정규직이 880만이 되는 이런 상태에서는 이 사회의 융합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해결에 전 사회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힘의 불균형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노 사회 관계가 조직률도 10%이고 특히 비정규직은 조직률이 1% 미만입니다. 이런 불균형된 힘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비정규직법의 재개정만이 전반적인 해결은 아니지만 법의 재개정으로부터 비정규직을 해결하는 출발을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고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즉시 국회부터 논의하고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대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올가을에 재개정을 추진하시는 저희들은 거죠? 추진하겠습니다. 네, 김태희 교수. 예. 우선 비정규직 문제는 정말 저희가 이 빈곤의 문제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좀 마음이 정말 참 갑갑합니다. 근데 이 문제 해법은 원칙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전체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문제 전체로 봐야 될 것이고 그 해법 부분에 있어서 역시 일자리를 잘 만드는 거기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동시에 임금 결정의 어떤 관행 부분이 개선돼야 되고 그다음 이와 함께 동시에 외주 하청과 같은 이 노동시장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급 능력 부분, 직업훈련이라고 하는 게 늘상 보게 되면 직업훈련을 위한 직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정규직 이 노동자들이 직업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정부가 정말 이 대담한 그 정책을 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재형 본부장. 예, 그 비정규직법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 차별 개선,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중간 과정에서 변질이 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분이 아주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비정규직 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담스러워하는 오히려 이런 법이 되다 보니까 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에 대해서도 일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그 법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기보다는 노사 간에 서로 반씩 양보를 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그 해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랜드의 경우도 그렇고 다른 기업의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그 고용 보장을 요구한다 그러면 근로조건에 대해서 양보를 하는 또 그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 그러면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 양보하는 이런 반씩 그 양보하는 자세로서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가면은 또 그 나름대로의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랜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노사 모두 큰 피해를 받고 고통이 커가고 있습니다. 이 사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비정규직의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게 기회를 줬다는 점, 그리고 입법 과정서부터 예고는 된 것이지만은 노사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비정규직 보호법 그 문제점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점, 오히려 다행으로 여길 수도 있지 않나 거꾸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노사장의 지혜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여기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